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군중이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운 유체화 현상이 참사의 시작점이었다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밝혔습니다. 경찰은 참사 발생의 최고 책임자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보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상급기관엔 이른바 윗선 책임을 추가로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기준금리가 연 3.25%에서 3.5%로 높아졌습니다. 경기 침체와 이자 부담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7차례 연속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태국에서 체포된 후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다음 주 초 귀국할 예정입니다. 김 전 회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국으로 돌아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급진전될지 주목됩니다.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관련해 전범 기업이 빠진 정부의 제3자 배상 방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다.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다. 정치권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의 면회가 허용되고 전국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무료 PCR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봉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70cm 이상 폭설이 내릴 걸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자진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송금 의혹 등 쌍방울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이 되는데요. 자해 시도 끝에 건강을 회복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한 달 만에 제기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괴로운 마음에 극단 선택을 했다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오늘도 이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을 놓고서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여당에서는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 말이 소용없다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면서 이 대표 의혹부터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에서는 공과 사도 구분 못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뒤에 숨어서 대리 청정하지 말고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이런 부중이면 천어무용이라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만 마디 말이 다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자세한 입장 표명입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정치 탄압이다, 사법 리스크다, 무슨 검찰 리스크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편협하고 졸렬한 인식도 놀랍지만 대화와 협치에 기회마저 내팽개치는 적대적 태도에 국민의 얼굴이 다 뜨거울 지경입니다. 대통령은 여당 뒤에 숨어서 대리청정 말고 직접 나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 대변인들을 통하지 말고 야당 대표와의 만남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네, 여야는 여러 이슈로 충돌했는데 오늘 여야 영수회담 가지고도 충돌을 저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 반응 들으신 대로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귀국 임박, 또 한 달 만에 제기된 대장동 재판까지 향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전국 현안은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 내용부터 좀 할까요? 앞서 이제 여야 입장을 들어봤는데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이제 취임 4개월 만에 한 거잖아요. 네네.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이제 소신, 입장 밝혔는데 옆에 계셨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사회를 봤습니다. 예, 현장 사회 보셨죠. 예, 예.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제안했었잖아요. 예, 예. 벌써 몇 번째 제안한 거죠? 이게? 글쎄 몇 번째 제안한 게 아니라 이제 가장 필요한 시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이태규 의원님도 나오시지만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 얘기를 들면서 처칠과 애틀리, 그러니까 보수당과 노동당의 협치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42년도에 노동당의 애틀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베버리지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네, 네. 전쟁 시기에 가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 그러면서 연립내가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위기, 전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정치인 것이죠. 네. 근데 네. 취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협치에 대한 모습이 뭐고 국가 아젠다도 지금 제대로 설정된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당대표가 그럼 지금 올해가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무엇을 필요한지 국가 지도자로서 한번 만나서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네. 그 여야 영수회담 관련해서는 일단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은 만날 수 없다.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원로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수사 중인 사안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영수회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원론적 관점에서 저는 이제 야당 대표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만나서 네. 협치의 관점에서 또 의회 관계 차원에서 네. 만나서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서로의 어떤 그 입장들을 예. 또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예. 안타깝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신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실에 고민이 없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인가요? 그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성남 FC 사건은 죽은 사건을 이제 검찰이 다시 되살리고 있는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예전의 정치적인 관례라면 네. 이런 고소 고발을 다 취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정도의 사건밖에 안 되는 거다. 예.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네. 저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이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과의 어떤 회담을 통해서 네. 이런 개인의 신상 문제를 제기하고 예. 이런다면 그럼 회담의 본질이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런 부분을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지금 못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의원님 예. 좀 과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수회담을 만나서 법적인 문제를 하든가 당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할 정도의 정치인입니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제안보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기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금리, 고환율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다보스 포럼 아마 대통령이 갔을 겁니다. 다보스 포럼의 2023년의 주제가 뭐냐면 예.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제 위기라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 모든 전 세계 시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을 거라.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주제고 그 두 번째가 기후 변화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에 있는 난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3대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노동개혁이라든가 연금, 교육개혁. 네.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하려고 하면 여야를 통해서 입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랬을 경우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 정치의 영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보다 분명하게 영수회담의 의제 이 부분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이제 회견을 통하셔서 이 30조 원의 이제 민생 계획을 이렇게 발표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본 예산이 통과된 지가 20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30조 원의 민생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추경을 편성하자는 얘기인데 어떻게 본 예산이 통과된 지 20일도 안 돼서 추경을 말씀하실 수가 있고 저는 그러면 지난번에 본 예산 그 심사할 적에 도대체 제1야당은 어떻게 책임 있게 임하셨기에 다시 이런 30조 원의 추경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에 3대 개혁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국정과제에 있어서 과연 제1야당이 그동안 어떤 자세로 지금 정부 여당을 대해왔는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협치의 가능성 이런 부분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주신 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야 영수회담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좀 더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인데 보통 뭐 회담을 할 때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는 하겠다 하면 구체적 실무진에서 의제를 만드는 것이죠. 먼저
제안을 하면서 의제 이런 거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영수회담은 뭐 벌써 몇 차례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했고 사실상 또 거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를 해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이제 불체포 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예. 이제 가정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판단은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했죠. 무슨 뜻이에요? 이런 거겠죠. 네.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우리 민주당 계속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수사 정국 아니겠어요? 수사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예. 압수수색 또 뭐 관련 이제 검찰을 통해서 뭐 계좌 추적을 예. 한다든가 이런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서 결국은 뭐냐? 야당 탄압을 하고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판단인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도 아마 같은 생각일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결국은 야당 탄압이고 정정 제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여전히 또 국회에서는 그건 지금 체포동의안 얘기한 부결될 것처럼 가능성이 아니 높은 그거는 건가요? 지금 얘기한 예. 것처럼 뭐 당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정적으로 예. 이렇게 했을 경우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런데 예. 이게 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네. 거기다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네. 바로 체포 구속이 되는 게 아니고 영장 심사를 받으라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영장심 받기 전에 이제 예, 그래서 예. 영장 심사 받으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예.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불체포 특권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 제1야당 대표께서 지금 이게 정치 탄압이고 범죄 혐의가 없는데 검찰이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법원에 가서 그걸 충분하게 소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제1야당 대표께서 당당하게 모범적으로 이런 부분에라도 나는 이 체포동의안이나 이런 부분을 온다면 나는 여기에 떳떳하게 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저는 국민 설득력이 더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획 수사고 편파 수사고 뭔가 타겟팅을 하고 답정 기소, 답정 너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서 타겟팅해서 수사를 들어온다라는 것은 지금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네. 그러한 차원에서의 우리가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예. 그 최측근 2명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있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에 상충되는 진술에 의해서만 의존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게 타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이제 정영학 녹취록의 원문이 지금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원문이 공개됐더니 내용을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하네요. 검사에게도 다 로비하고 예. 또 로비한 정황들 또 관계자들 다 나오고 있고 특히 그런데 이제 검찰 수사는 예. 그동안의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장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아마 당대표가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최측근 구속에 대해서 이제 야당 내에서도 유감 표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당연히 예. 당연히 자기의 최측근이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분들이 범죄 혐의로 구속이 됐으면 거기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죠. 공당이라면. 예, 저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 표명을 안 하시고 예. 또 지금은 이제 그 불체포 특권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일방적인 기획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법원에 가서 다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거 판단하는 부분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하는 것이지 검찰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런 그 합법적인 합리적인 그런 사법 절차를 굳이 마다하고 이 여의도에 계시려고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에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법원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분명히 지금 봤을 때는 상하오는 이제 기소가 진행될 텐데 네, 그 네. 기소 상황에서 법리적 공방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고 예.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는 일단 뭐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답정 기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봤을 때는 이미 기소를 정해놓고 오는 거 아닌가 네, 싶은 네.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일단
조사를 받았고요. 지금 검찰이 기소 여부 또 영장 청구 여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좀 태국에서 붙잡히고 나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바로 귀국하겠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과연 이 쌍방울과 관련된 여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지금 관심입니다. 자, 일단은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얽힌 부분 의혹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혹들이었죠? 저는 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의 이제 소송 관련해서 그래서 선거법 위반 관련 소송이었었죠. 아마 경기지사 아마 선거법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관련된 사건인데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의 실체를 밝히는 거 되면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을 거고 그 변호사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밝히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의 방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대장동에서 출발했잖아요. 근데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뇌물 사건으로 첫째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뇌물이 아니라 대선 자금으로 들어갔다면 대선 자금 수사로 들어가서 그 수사에 대한 방향을 누가 했냐면 유동규의 진술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어느 날 남욱 진행하다가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어느 날 뭐가 나온 거냐면 성남FC가 나온 거예요. 성남FC 사건을 가지고 지금 검찰에 소환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성남FC 사건 자체도 성립이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장들 다 얘기 들어보십시오.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수사 기소 자체가. 아니, 만약에 기소를 한다고 하면은 수사 그리고 이미 몇 년 전에 무혐의 처리 난 것을 검찰에서 다시 보완 수사를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지금 볼 때 성남 FC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그 쌍방울까지 보면 검찰의 수사가 약간 널뛰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질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지금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관련 사건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올려주시죠.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한 이제 핵심이 뭐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그 변호사 비용으로 23억 원이 지출이 됐는데 소요가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3억 원 뺏기 소명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억 원에 대해서 소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20억 원을 누가 댔느냐? 이 부분이 이제 검찰 수사의 핵심인데 이것을 지금 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대납했다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야죠. 그래서 만약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든 아니면 제3자 누구든지 간에 변호사 비용을 대납했다면 이건 20억 원의 뇌물입니다. 이거 엄청난 뇌물 사건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소명을 제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 지난 대선 때 본인이 변호사들을 많이 썼지만 그 변호사를 다 아는 대학 동창 그리고 또 같은 연수원 동기로서 변호사비가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들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법조계에서는 저렇게 호화 변호인단을 세우면 수십억 원이 들지 않겠느냐라면서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입니다. 그걸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쌍방울 그룹의 배임 횡령 의혹, 또 대북 송금 의혹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김 전 회장이 그동안 태국에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또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또 송환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가 바로 또 이제 귀국을 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김 전 회장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까? 추측의 근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검찰과 김성태 회장이 사전에 조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것이죠. 왜 갑자기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이렇게 자진해서 귀국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의심이 들 만한 사항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체포된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에서 봤을 때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뭐 굳이 우리가 그걸 뭐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과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서 어떤 진술을 펼치냐에 따라서 이 사건도 다시 또 아마 이제 지금 검찰 수사의 흐름을 보면은
당사자 한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모욕 주기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흐름인데 김성태 회장도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그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되고 나서 민주당의 이제 조응천 의원이 관련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 기소보다 김성태 전 회장 송환이 더 두렵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다고 보세요? 그건 이제 금방도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변호사 대납이라든지 네. 또 경기도 사업 과정에서 대북의 어떤 불법 송금을 했다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조직폭력 출신이라는 것이 저는 네. 만약에 거기에 연루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저는 법적인 문제 외에 네. 도덕적으로 저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들어오는 이유는 더 이상 저는 상황을 자기가 이걸 막거나 피해갈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가 국내 상황을 봤을 적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고 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더 이상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런 전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최대한 자기 죄를 경감받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뭐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기업가라고 하지만 지금 대장동도 그렇고 예. 그 진술한 사람들의 정황적 증거,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가 진행돼 검찰이 수사하는 게 아닙니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태규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러면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밝혀서 수사를 해서 그 근거를 제시해야지. 예. 누구 당사자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 자체로서 규명될 수 있는 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뭐 조응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측해서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 규정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 아닙니까? 네, 모든 게 다 지금은 네. 뭐 아직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되고 재판도 받아야 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가장 기본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반드시 증거주의니까요. 알겠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이제 추후에 한 번 더 하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를 직접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양국 관계를 가장 좋았던 시절로 되돌리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외교 목표이고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성의 있는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용납 못할 방식이라는 점 지적합니다.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 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네, 일제강점기 때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제3자 변제, 그러니까는 우리 기업이 대신 변제해주는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거 제3자 뇌물죄 아니냐, 왜 우리 기업이 내야 되느냐, 일본 기업이 내야 될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는 네. 사실 이제 일본의 어떤 범죄에 대한 사과 문제, 또 우리 국민 감정과 정서, 네. 또 그리고 실질적인 실용적인 해법 이 세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실 어떤 냉철함과 지혜가 발휘돼야 되는데 네. 각각의 이해 입장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이라든가 또 그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엄청난 외교안보 환경을 생각한다면 네. 이게 한일 관계나 한미일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게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일 관계의
어떤 결속을 가로막는 이런 배상 문제, 또 위안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빨리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네. 전혀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네. 일본의 정부든 기업의 어떤 참여 없이 또 우리 그 징용 피해자들의 어떤 이해 없이 네.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런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예. 정부가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 우리 피해자들의 입장 그렇죠. 또 일본 예. 정부를 더 설득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2005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네.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그 강제징용 그 피해자 보상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이 뭐냐면 네. 그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피해자 개개인의 어떤 민형사상의 청구 권리는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정신을 존중해서 네.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정부의 돈으로 6천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배상을 해줬습니다. 예? 그때는 예. 뭐냐면 예. 한일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 피해자들을 배상을 해주면서 문제를 풀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예, 네.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일본의 어떤 과거의 범죄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상을 받고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러면서 또 우리 지금 현재의 시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살아가는 데서 한일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좀 중용과 절충의 지혜가 지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걸 제3자 뇌물죄에 빗대면서 친일 정부 굴종 외교 아니냐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어요. 굴종 외교죠. 예. 나는 예. 이번 윤석열 정권은 왜 이렇게 일본 문제에 대해서 굴종 외교를 하는 겁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거사 청산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사 청산을 하면서 더 미래적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누구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키는 겁니까 지금? 우리 피해자들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전범 기업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우리 기업이 왜 그 강제징용의 피해자들에게 왜 돈을 배상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라는 말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 좀 윤석열 정권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본 재무장에 대해서 옹호 발언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가장 일본의 재무장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게 우리나라인데 오히려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안부 역사에서 삭제하는 문제라든가 역사에서 이 역사는 기록을 통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왜 네. 삭제를 하려고 합니까? 이런 면제를 볼 때 굴종외교 3종 세트인 거죠. 굴욕외교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은 역사 의식이 있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역사 인식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가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 네. 봤을 때는 우리 자체 역사를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과도한 저기 오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 놓고 해결한 게 어떤 거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현 정부가 그걸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외교를 감정적으로 풀어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 간의 감정 문제가 있겠지만 예. 국가 간의 냉철한 이성도 여기서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잘 절충이 돼야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듣고요. 나경원 전 의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금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 저출산이 부위원장직 그동안은 구두로 이야기했는데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거 출마하겠다는 뜻으로 읽어도 됩니까? 일단 사직서를 냈다면 네. 출마에 저는 이제 전 단계로 좀 이해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종 그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 지지층 내에서 여론조사는 1등이잖아요. 그런데 또 친윤계 의원들은 사실상 불출마 압박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는 출마의 자유를 네. 과도하게 억제하는 행위가 있다면 저는 이제 역효과가 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자연스럽게 당원들의 뜻에 네. 맡겨서 판단하고 당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 안철수 이런 생각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해서 흥행을 좀 더 유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예. 이 전당대회가 특히 집권 여당일수록 역동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굉장히 다양한 후보군들이 나와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거기서 여당의 어떤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고 네. 그랬을 적에 저는 대통령한테 힘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박성준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요? 아니 예.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게 뭐냐면 개방성이잖아요. 지금 얘기한 예, 것처럼. 예. 그리고 그러면서 역동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화합의 장을 만드는 것이
것이 전당대회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네. 역동성은 없어지고 폐쇄성으로 가고 있고 예. 분열의 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큰 흐름은 뭐냐면 정치는 민심을 받들어서 당심이 가는 거고 당심을 통해서 권력의 핵심들이 민심을 받드는 거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당의 핵심들이 정해놓은 그 법칙을 방정식을 가지고 당심이 따라오고 민심을 따라오라 그런 뜻이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그런 결정할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벼랑 끝 전술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왜 그러냐면 모든 윤핵관들이 나경원을 지금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예. 그 낭떠러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뭡니까? 아, 내가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나와야 되겠구나. 네. 근데 지금 봐서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살아온 길을 보니까 꽃길만 걸어가지고 네.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그거는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이런 당에서 이런 예. 논란 자체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저는 당이 개방돼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폐쇄성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스스로 뭐 입장을 밝히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외교를 앞세운 새해 첫 순방지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로 내일 떠납니다. 100여 개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이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관심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집권 2년차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순방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국빈 방문하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방산 원전 분야의 수출 등 협력 강화가 키워드입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경제 사절단이 함께 가는데 대기업 24곳, 중소 중견기업 69곳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도 동행합니다. 전통적 협력 분야 이외에 방위산업, ICT, 게임 컨텐츠, 스마트팜, 관광 서비스, 소비재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유망한 분야의 기업들도 다양하게 한 UAE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을 1대1로 연결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인데 양해각서 체결만 수십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위스에서 핵심 일정은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입니다.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주 의제인데 윤 대통령 연설이 국제사회의 경제적 측면으로 어떤 인상을 남길지 주목됩니다.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환,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국제 협력과 연대의기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주요국 정상뿐 아니라 국제기구 대표, 기업인 등 수많은 리더가 모이는 민간주도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는 양자 또는 다자 회담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연설 하루 전날 열리는 글로벌 CEO와의 오찬 간담회선 인텔, IBM, JP모건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한국의 투자 협력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방마다 이슈가 됐던 언론 대응 문제가 이번엔 어떨지 시선이 쏠렸는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통큰 결단을 내렸다면서 MBC의 전용기 탑승을 허용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장관과 통화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미국을 방문 중인 하야시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한 걸로 보입니다. NHK는 박 장관이 하야시 외무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설명했을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하야시 외무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가 검토하는 징용 해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의사소통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새해 첫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인 연 3.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올린 배경으로 여전히 높은 물가 오름세를 제시했습니다. 올해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지만 추가로 올릴지는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와 미국 등의 통화 정책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년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 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책임의 최고 윗선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최종적으로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소홀히 한 박기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상급기관과 관련해선 수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소방노조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관리되던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진 이유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안전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 장관을 고발했지만 특수본은 서면이나 대면 조사 없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9,7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7,000여 명, 2주 전보다 25,000여 명씩 줄었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해 10월 28일 이후 11주 만에 가장 적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39,589명, 해외 유입은 13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11명으로 9일 연속 500명대를 나타났습니다. 사망자는 5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867명입니다.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평가는 대출 한도나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인데도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활용도가 매우 저조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강희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등급은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척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점수와 별도로 은행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자체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일반 금융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 도입된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는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입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출 실행 또는 연장 시점의 신용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입니다. 제 신용 등급이 어떻게 평가돼 있는지 직접 들어가서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받은 서류에는 신용 등급은 물론 판단 정보와 반영 비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용 등급에 유리하게 반영된 항목과 불리한 요소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정 삭제와 재산출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등급을 바로잡았다면 금리 인하도 요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이의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네. 혹시 그것도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해봤을 수 있으면 저는 당연히 해봤을 것 같아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이다 보니 은행권에서조차 생소하다는 반응입니다. 실제 한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지난 3년간 제도를 활용한 사람이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 방법을 대출 상품 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나날이 치솟는 금리,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핵 개발을 멈추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대화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잇따른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외교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좌절감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보리 1월 의장국인 일본 하야시 외무상 주재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이 자리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사회 긴장을 높이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에 복귀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Onus is on the DPRK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return to the negotiation table.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에서 매번 북한을 감싸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직격탄을 날리며 사무총장의 지적에 힘을 실었습니다. 도발을 일삼는 북한만큼이나 중국과 러시아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China and Russia repeatedly stopped the Security Council from condemning the DPRK's unlawful actions in 2022.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도 한미 당국자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외교 무관심을 지적했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와 대담에 나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probably some frustration because many of the strategies that we have tried with respect to reaching out, providing opportunities for venues for engagement have generally been ignored. 특히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중국 도움도 요청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언급하며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은 경제 발전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며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걸로 추정되는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 수급을 이유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딸 A씨의 진술을 확보하고 혐의 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인천 간석동에 있는 빌라 안방에 백골 상태인 70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룹 빅스의 멤버인 래퍼 라비가 병역비리 의혹으로 입건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요청이 온다면 언제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속사 그룹올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 보도를 내고 면밀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최근 검찰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이 라비가 브로커 일당을 통해 병역을 감면받은 걸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오늘은 YTN 중계차가 정읍 내장산에 나가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정읍 내장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직접 나가보니까 풍경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왕조실록을 오롯이 지켜낸 용굴로 가는 길 입구입니다. 길목을 따라 흰 눈이 덮인 모습이 참 운치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연일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정읍은 눈 대신 겨울비가 내렸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졌던 남부지방은 그야말로 단비가 내린 건데요. 준비하고 있던 얼음축제는 개막됐지만 일부 행사는 차질을 빚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얼음 전시는 제외됐고요. 날씨가 다시 추워지는 일요일부터는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200대의 드론이 내장산 단풍과 얼음성, 소원나무 등을 연출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는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최고 7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경기 동부에는 최고 7cm,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내리는 눈비는 일요일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이후 다음 주에는 다시 예년 이맘때 수준의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현재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 차례 눈비가 내리는 내일부터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15m 안팎의 비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읍 내장산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제가 이 유족들 분들한테 사과의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분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닌데. 저에게 2차 가해는 장관, 총리, 국회의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국무총리가 했던 발언이 생각납니다. 스스로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습니다. 치료와 상담을 이렇게 열심히 받는 저는 매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익명을 요청한 생존 진술인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자 생존자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태원 참사로 인해 저는 저의 예비 신부를 잃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서로를 만날 수 있도록 정부에게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러한 모임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정상적인 일상을 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제가 유가족 분들과 생존자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처음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놓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의원님, 지난 1차 청문회 때 제가 거의 빌다시피 하면서 시신 수습 과정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했죠. 자료 요청하셨어요? 자료 받으셨나요? 전주의 의원은 청문회 발언 순서가 되었는데 어디로 사라졌다 몇 시간 후에 왔나요? 신년 인사? 네, 국민의힘 전주의 의원입니다. 저 또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네, 네 말씀하십시오. 마이크가 저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아 계신 부상자와 생존자분들도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약물 치료나 심리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다음 주에는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